보안율 속에서 신흥국들이 참 어려운 상황 보내고 있다. 종종 국제뉴스로 보실 텐데 스리랑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 최악의 경제난, 정권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이 중국에서 돈 꿨다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이런 나라들이 제법 많네요. 구제금융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KBS 방콕 특파원이죠. 김원장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전화라서 통화 연결 상태 조금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원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방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는 건 네네. 아닌가요? 자, 김원정 기자님,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 디폴트 선언한 스리랑카가 최근에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이제 지급유예, 그러니까 국채를 지금 갚을 돈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고 5월에 완전 디폴트가 됐습니다. 국채 상환액이 그런데 몇십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몇 조밖에 안 돼요. 아, 그 그렇군요. 달러마저 없는 거죠. 이제 물가가 치솟고 있고 달러가 없으니까 생필품을 수입을 못하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고 결국 형 마힌다 라자팍스 총리가 먼저 사임했는데 그래도 국민들 분이 풀리지 않자 결국 동생 고타바야 라자팍스 대통령도 대통령궁 버리고 도망쳐서 예전에 총리했던 위크 레메싱게라는 원로 정치인을 급하게 대통령으로 추대했는데 국민들이 이걸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기자님이 현장에서 이제 직접 취재해서 리포트 내보내신 걸 제가 봤어요. 설탕을 삽으로 퍼서 파는데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물가가 급등 네네. 중이다. 삼성 휴대폰은 아예 이게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서 안 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까? 이게 이제 군 출신인 마힌다 라자팍스 대통령이 2004년도에 총선으로 집권했는데 이후에 거의 20년 집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동생 고타바야 라자팍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했던 형을 총리에 임명하고 막내 동생 바실이라고 욕 많이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재정부 장관 시키고 큰형님은 행정부 장관하고 마힌다 총리 아들은 문화체육부 장관 시키고 뭐 그러니까 가업인가요? 망하는 나라는 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경제 발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도 많이 끌어다 썼는데 여기도 2019년에 부활절에 이슬람 과격단체가 테러로 그때 한 800명 가까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러니까 관광 국가인데 관광객이 뚝 끊겼고 근데 보세요. 불교 국가인데 부활절에 이슬람 테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지 대충 가늠이 되시죠. 적어도 세 개의 그리고 이제 종교가 한 번에 등장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2000년에 다시 좀 돌아올까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달러 벌기가 힘든 거죠. 참고로 그 형제들, 이 라자팍사 형제들 재산 가디언지 보도를 봤더니 한 20억 달러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 대통령 총리 가문은 한 2, 3조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데 스리랑카에서 그동안 자본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져 온 겁니까? 정치를 뭐 잘못한 걸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나라가 화폐가치 유지하려면 달러를 벌어야죠. 너무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외환시장에서 근데 달러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비슷해야 스리랑카 그 루피아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은 안 들어오고 수출할 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문제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는 자산 팔고 투자 접고 빠져나가면 달러로 바꿔 챙겨 나갈 테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까 삼성 휴대폰 말씀하셨지만 네. 기름도 수입해야 되고 운동화도 수입해야 되고 자동차도 수입해야 되고 뭐 하나 만들어서 수출할 게 없으니까 병원 발전기 하나 뭐 우유병 뚜껑 하나 다 수입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로 결제해야 되니까 달러가 계속 나가는 거죠. 달러가 계속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기름 수입을 봄부터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름값이 폭등하고 한 달 전쯤에 총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름을 수입해 올 달러가 1달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주유소 문 닫고 학교 문 닫고 관공서 문 닫고 그렇게 나라가 망한 거죠. 지금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 화면들을 보면 좀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은데 기시감이 있기도 하고요.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고사에 종이가 없어서 중학생들이 시험을 못 봤다. 좀 가슴 아픈 소식들도 들어왔는데 저는 그 김원장 기자께서 스리랑카 상황이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 던지는 경고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사실 가난한 나라는 정말 많죠.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가난합니다. 네. 이제 10여 년, 2013년부터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이들 나라들로 이제 서진하죠. 서쪽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나라로 중국이 이렇게 인프라 개발해라고 큰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서 지금 비행기로 1시간 거리 라오스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어지는 고속철 건설 자금 대부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서 빌려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철도 지분 70%가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으로 짓고 중국 기술진이 와서 짓고 중국 기술로 짓는데 소유도 사실 중국 건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한반도 항구를 개발했는데 이 장사가 잘 안 돼요. 달러 못 벌면 중국한테 빌린 돈을 못 갚잖아요. 네. 결국 99년간 중국이 운영하는 걸로 한반도 항을 떼줬어요. 그 스리랑카 위에 인도 있고 인도 위에 파키스탄이 있는데 파키스탄의 과다르항도 중국이 지어서 돈 못 갚으니까 40년간 중국 항만공사가 운영권 가져가고 미얀마의 짜옥푸항도 중국이 10조 원 가까이 들여서 지었으니까 이것도 뭐 사실 중국 거죠.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중국한테 뭐라 한마디 하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중국에 걸려 있는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방글라데시 치타공항도 중국이 운영하고 아프리카로 내려가면 더 많고요.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이나. 그래서 세계 지도 펼쳐보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동쪽으로. 근데 서쪽으로 항구와 공항을 많이 연결시켜놨어요. 이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 돈 빌려서 못 갚고 있는 그런 공교롭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상황을 보면 이 나라에 좀 지나치게 규모가 큰 인프라 건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자본도 없고 고리로 남의 나라에서 돈 빌려야 되고 못 갚으면 운영권 넘겨야 되는데 이런 개발은 왜 한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바꿔서 박 기자께 여쭤보면 네. 그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요즘 나라들이. 그 개발 사업을 좀 찬찬히 여유 있을 때 하면 안 되나요? 꼭 꺼서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60년대, 70년대 우리는 이제 미국 원조도 받고, 우리 AID 아파트가 이제 차관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AID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물론 월드뱅크도 있고 IBRD도 있지만 사실 가까운 건 중국이고 와서 개발해주고 돈 빌려준다니까는 덥석덥석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과연 그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관광 말고는 이들 나라들이 뭐 마땅히 수출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럼 결국 중국 돈이 위험한지 알지만 덥석덥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은 작은 나라부터 뭐 여러 경제 국가들이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이 다들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 경제적 위기까지 가게 된 게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꺼서 썼다. 그리고 고환율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IMF를 겪었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유리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나라는 뭘 수출할 게 없는 거죠. 출구가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게다가 이제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면 또 이렇게 지갑이 헐거운 나라들은 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크게 흔들립니다. 네, 대표적인 나라가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그렇고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중국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있을 텐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도 돈 안 꿔주는 나라에 우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차관 빌려주고 그렇죠. 인프라 개발해주지 않았느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부러 재정이 열악한 나라에 빌려줘 부채의 늪에 빠뜨린다라는 게 이제 서방, 미국 등의 시선인데 실제 중국이 돈 빌려준 나라가 한 78개 정도 됩니다. 이들 8개 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보면 대부분 투기 등급입니다. 근데 반대로 급전 빌려가는 나라들은 왜 빌리겠어요?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 빌려가겠죠. 네. 중국 정부는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면에 서로 다 어떻게 보면 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으나 선의도 물론이고요. 있었다. 네네.
그래요. 네. 그런데 김원장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돈꾼 나라가 근 80여 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인도라는 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돈 잘 꿔주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야 뭐 그 국간에서 인심 나는 거니까 인도가 무서운 속도로 8%씩 성장하니까. 네. 스리랑카만 봐도 가봤더니 인도에서 중국하고 같이 계속 대출해주고 주유소에 기름 조금 들어오는 것도 인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거더군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에 집어넣었잖아요. 호주, 일본과 네. 이렇게 중국을 태평양에서 포위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은 인도 위에 파키스탄에 계속 지원을 하죠. 그래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파키스탄이 돈 못 갚아지고 중국 돈 못 갚아서 4년 전에 IMF 찾아가서 돈 빌려왔고 그걸 또 다 받기도 전에 이번에 또 국간 바닥나서 또 IMF로 달려가고 있고. 그럼 IMF는 야, 그럼 이 돈 빌려주면 중국 빚 갚을 거 아니냐? 그래 잘 안 빌려줘요 IMF는. IMF는 미국이 대주주라서. 그렇죠. 설령 빌려줘도 많이 깎아주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IMF에서 안 빌려주면 또 중국 가야죠. 그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네. 내일 모레 중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채 악순환이란 얘기인데 지금 기자님 계시는 태국도 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태국은 어떤가요? 태국은 바투아는 잘 버티고 있어요. 사실 뭐 놀랄 정도로 우리 돈 원화 정도 밀렸어요. 달러화에 대비해서. 태국이 의외로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부품 수출을 좀 해요. 농산물도.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 다시 들어오고 있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몇 해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중국이 우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가는 철도 그거 건설해 줄 테니까 같이 할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래서 그럼 우리 돈으로 지을게. 철도는 연결하는데 우리 돈으로 짓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네. 스리랑카부터 우리가 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저개발 국가들 경제 위기 한번 싹 짚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들의 위기가 우리에게 미친다기보다는 뭐 미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우리 같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이들 나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콕 옆에 촌불이라는 전자업체들 공장들이 지금 갑자기 생산 줄이고 있거든요. 네. 수출이 꺾이면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혹시 갑작스럽게 인플레가 꺾이면서 갑작스러운 소비 중단의 조짐이 아닌가 싶고 진짜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2005년, 99년 뭐 급격하게 올리면서 경기가 연착륙한 적이 없거든요. 박 기자 잘 아시듯이.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들 취약한 나라들이 먼저 쓰러지겠죠. 네. 자, 이 부정적인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데 우리 한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네, 방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방콕 특파원 김원장 기자였습니다.